지난 시간까지 손실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이론적인 부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논의들을 뒤로 하고서 이 손실함수의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도라는 지표를 있잖아. 그냥 그래갖고 뭐 정확도가 이제 높으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뭐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정보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교차 엔트로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습은 손실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손실이 낮으면 정확도와 같은 성능 지표가 좋아집니다. 정확도가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아닌 손실을 별도로 산출해 학습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류의 문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경망 분류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처리되어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같은 정답을 맞춰도 그 품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을 맞추더라도 자신감이 90%인 경우와 51%인 경우는 학습 매개 변수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예측이 같으면 정확도는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면 두 출력을 발생한 학습 매개 변수 품질의 차이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품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면 학습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원인이고 정확도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인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조절해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면 그 결과 정확도를 비롯한 성능이 개선됩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영이 됐는데, 보시면 이제 90%의 자신감과 51%의 자신감도 아규먼트 맥스를 하면 Y1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자신감 있게 정답을 예측했는지 아니면은 간신히 맞췄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 지표들은 얼마나 정답을 설령 맞췄다고 할지더라도 자신감이 높을수록 손실이 낮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바람직합니다. 손실함수는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인 변화를 발생합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손실의 변화량을 알아내는 것이 학습의 주요한 근거입니다. 반면 정확도는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대해 변화가 없는 구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성능의 변화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실과 정확도는 대략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손실이 낮으면 정확도와 같은 성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손실은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면 성능 지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학습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높은 성능이 목표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손실을 기준으로 모델이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손실을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손실을 측정해야 된다는 점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낮출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논의입니다. 이제 새로운 논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개념 살펴보면서 곧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갱신해 더 낮은 손실을 발생하도록 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경사하강법입니다. 영어로 Gradient Descent 또는 줄여서 GD라고 합니다. 경사하강법의 기본 구상은 어떤 지점의 경사, 즉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더 낮은 지점으로 갱신해 나가면 이전보다 더 낮은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장과 비슷합니다. 상급자 코스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경사도 가파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올수록 경사는 점차 완만해지고 클럽하우스 쪽에 도착하면 경사가 없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없으면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언제쯤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 경사하강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거를 완성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좀 뜻밖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종료되기 전에 집에 가시기 전에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경사하강법을 구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경망 학습은 큰 틀에서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주요한 축은 최적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틀이 있다는 점을 확인드리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학습은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과 어떻게 측정하든지 간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의 큰 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시각화로 간단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최적화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서 아까만큼 노력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보기 좋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최적의 점이 0,0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그냥 평범한 그 2차 방정식이죠.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이제 이런 식의 예시를 들었냐면 이게 손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낮은 지점에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하면 되잖아. 지금의 경우는 그냥 바로 해법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처음에는 이제 높, 높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 가능한 낮추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어,
처음에 시작하면 손실이 높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 x0를 마이너스 4 이런 지점이라고 한번 이제 해보고요. 이제 x0를 역시나 빨간 콩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초기화된 가중치로 인해서 손실이 높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낮은 손실을 이제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 방정식을 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젠데?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 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공식도 복잡하고요. 매개 변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 수십조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 해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 방정식을 풀면 되지만 모른 척하고 방정식을 못 풀면은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근사적인 해법을 제공합니다. 여기로 가고 싶다면 현재 시점의 경사를 구해서 그 경사만큼 빼주면 현재 지점보다 낮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서도 또 경사를 구해서 또 더 낮은 지점으로 이동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이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러려면 이 경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 경사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자명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로 그 요 해당 지점에서의 경사를 빼면은 더 낮은 지점으로 이동할까요? 상식적이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x1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 x1을 x0에서 df dx에서 x0만큼 이제 빼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x1을 한번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이 뭐냐?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공식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교차 엔트로피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뭐 그런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내려와서 요쯤에 되었는 건데요. 보니까는 여기에 생겼어요. 여기.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더 낮은 지점에 도달했는가가 의문스러워집니다. 왜냐면 우리 애가 바라는 건 뭐였냐면 이 fx0보다 fx1이 더 작기를 바랐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더라면 fx0에 비해서 fx1이 더 작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요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달성됐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 왜 그런 거야? 네가 말한 대로 경사각의 공식은 뭐 이거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금 같은 계획이 성공을 하려면 그 이 경사 자체가 급 너무 커서 갱신이 너무 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살짝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사 하강을 수행할 때 갱신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학습률을 설정합니다. 너무 작은 값은 내려가는데 오래 걸릴 수 있고, 너무 큰 학습률은 최적점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버려 발산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때 경우에 따라 적절한 속도가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혹시 지나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속 10km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아주 빠른 비행기의 최대 속도만으로 비행하면 목적지를 지나쳐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률은 갱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학습률의 적절한 값은 학습 환경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학습률이 좋은지는 데이터셋과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최적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여러 값을 변경해 가면서 보다 좋은 값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딱 한 가지죠. 요 경사가 지금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너무 가파라서 경사 자체가 너무 크면 갱신이 너무 과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습률을 좀 조절해 줘서 이거를 조금 완만하게 이제 내려오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곱하기해서 1.0을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는 요거를 0.1 정도로 조정해 가지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0분의 1로 이제 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상황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x0에 비해서 fx1이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올바른데 산을 한 걸음에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것이 경사하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점들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포문으로 반복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 임의의 횟수만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10번을 이제 반복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PLT 플러스 이제 수행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바로 반복하시면 이제 X1에서 자꾸 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갱신해 주도록 하고 이 반복문을 쓰실 거면 X1을 이제 X0로 이렇게 이제 할당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사하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 어떤가요? 막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해법에 이제 다가가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그 왜 모자랐을까요? 횟수가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해서 이제 거의 겹치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법인데요. 놀랍게도 현재의 챗 GPT의 훈련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하강에 대해서는 아시게 됐군요. 그러면 이제 신경망의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이 완성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여기서 관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정은 함수 자체는 그렇다 치고 이 해당 함수에 대한 미분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당연히 경사하강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미분이 지금처럼 그냥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신경망을 미분하려고 하니까는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를 어떻게 미분해야 될까? 이거를 미분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석학을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제 근사적인 해법을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 경사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두 지점의 기울기에서 지점의 간격을 극한으로 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미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 기호로 미분을 수행하는 해석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근사값을 구하는 수치 미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0이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근사치라고 합니다. 수치 미분은 해석적 미분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요 해석적 미분은 그 수학에서 이런 기호들을 조작해서 미분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고 놀랍게도 이런 기호를 조작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그 미분 자체가 이런 해석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우 이 뭐 미분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미분의 정의를 컴퓨터로 구현을 해버리자는 거죠. 그럼 미분의 정의가 뭔데? 요 두 지점의 경사를 구하는데 그 두 지점의 간격을 극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이 x 플러스 h와 x가 같지는 않은데 진짜 무한히 근접하는 거야. 이게 이제 미분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극한을 구현할 수는 없고 적당히 이제 근사한 값을 우리가 이제 하면은 근사한 해법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현하면 거의 이제 신경망의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 일보 직전입니다. 수치 미분이고요. 그리고 F랑 X를 이제 전달하고 fx 플러스 요거는 참 인라인으로는 안 되죠. F랑 이제 X를 전달하고 진짜 극한은 못하고 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fx에 미세하게 좀 해주고 h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수치미분의 구현이자 정의입니다. 근사미분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df/dx와 수치미분이 유사한가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PH 이제 플롯을 통해서 x랑 df/dx를 그리고요. 그리고 x랑 수치미분 fx를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뭘로 할까? 분홍색 점선으로 하고 하나는 검은색 실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요게 df/dx인데요. 그것과 수치 미분이 거의 사실상 동일한 느낌으로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실선이 이 분홍색의 점선을 그냥 거의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 미분이 충분히 근사한 값을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종의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예, df/dx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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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 이런 거죠. 어쨌든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값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df/dx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수치 미분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냥 f랑 이렇게 해당 지점에 이제 포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요 지점에서 수치 미분을 해가지고 경사를 구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 결과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경사 하강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 미분과 해석적인 미분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값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경사 하강은 마찬가지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최적화는 다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망의 완전 연결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틀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 요거를 너무 멀리 있으니까 복사해다가 요 아래쪽으로 좀 가져와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학습 알고리즘 구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완전 연결은 손댈 거가 없습니다. 손댈 게 없고요. 신경망 쪽에서도 보시면 이제 순전파는 이미 잘 구현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사한 곳에 추가적으로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fi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XS랑 이제 YS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경사하강을 기반으로 하니까는 학습 횟수와 학습률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왠지 데자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퍼셉트론 때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치 선택의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사 산출을 이제 수행하고요. 세 번째로는 매개 변수 이제 갱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배치 선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아직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 드릴 예정인데 먼저 방금 전에 이제 경사 산출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사 산출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우리 계층 목록을 순환하면서 레이어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사 산출을 할 때 매개 변수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있는 레이어들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시그모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경사 산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골라내 줘야 됩니다. 이지 인스턴스 아까 이제 골라내기 해보셨죠? 레이어가 완전 연결 계층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걸 이제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DW라고 하는 것이 매개 변수의 이제 미분 값인데 이거를 수치 미분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미분 대상의 함수 f와 그 함수의 변수가 제공이 이제 돼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B 이런 식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계층들을 순환하면서 미분을 수행하면 이제 일단은 층별 경사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갱신을 해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신경망은 일단은 층별 경사들을 다 수집하고 나서 모두 다 수집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버스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DW와 DB를 일단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매개 변수 갱신은 경사 하강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개 변수 갱신은 이제 경사 하강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층별 경사들과 레이어들을 이제 합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조금 번잡스럽네요. 이 완전 연결 계층을
이 시그모이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게 서로 일치를 안 하니까 이게 그 프로그래밍적인 불편함이 좀 있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그냥 완전 연결 계층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간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 연결해서 그 활성화 함수를 지정해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가 따로 사실 계층이 아닌데 계층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좀 불편한 점이죠. 네, 저기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때요. 그래서 그냥 활성화 함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활성화 함수가 설정됐다면 그냥 나가지는 말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나가도록 처리를 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 항등함수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그모이드를 걸러내느라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처럼 이제 이 계층이 음, 뭐, 이 완전 연결 계층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개 변수 갱신을 할 때도 쌍을 맞추기가 편리해집니다. 레이어들과 층별 경사에 이제 쌍을 맞추기가 편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레이어의 W는 아까 이제 DW만큼 이제 빼주면 되고 학습률을 곱해줍니다. B도 DB만큼 수행하고 학습률을 곱해줍니다. 그럼 다음엔 뭐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이제 거의 전부입니다. 정말이야?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정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미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수치 미분이 우리가 이제 마련한 것은 1차원적인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다차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잡다구리한 것들이 이제 되는데 큰 틀에서는 이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큰 틀은 지금 한번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 이제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이게 실제로 학습이 되는 거를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 폴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폴더에 보시면 모듈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모듈에 보시면 뉴럴넷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완결된 구현을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완전 연결 오케이 이렇게 교차 엔트로피 구현되어 있고 경사 산출과 관련해서 이제 이 수치 미분이 조금 더 정교하게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차원 수치 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수치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은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방금 전에 구현하신 이제 경사산출과 매개변수 갱신 부분은 이제 구현하신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만 경사산출과 관련해서는 다차원 경사산출이 이제 되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복사해서 현재 작성하신 곳에 그냥 가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포트 넘파이 하는 부분들부터 그냥 다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경사산출 2D, 교차 엔트로피, 완전 연결, 신경망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아래 보시면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이 현재 구현에 대한 이제 리뷰와 자세한 해설은 내일 오전에 오셔서 이제 학습된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기 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시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실행을 하셔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모형을 아까와 동일하게 구성하겠습니다. 신경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구현한 것에서는 이제 손실함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실함수 자체를 이제 추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여기다가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하는데, 이 완전 연결이고 784 이제 50개인데, 다만 시그모이드를 이제 따로 해주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해주겠습니다.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 연결 50 바이 100 시그모이드, 완전 연결 100 바이 10 하고 소프트맥스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fit 이렇게 수행하시고 x trai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train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이 y train은 아까 논의드린 점을 좀 반영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원하드 인코딩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10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원하드 행렬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이 y 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드 행렬에서 train 레이블즈를 가지고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논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납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왜 해야 되는가, 원하드 행렬을 왜 해야 되는가, 교차 엔트로피를 왜 써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산을 많이 넘어오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보셔야 될 차례죠. 배치 크기라고 하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적당한 값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학습 횟수를
두 번 정도 일단 설정해서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률을 적당히 정해서 0.1 이렇게 적당히 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이 뭐냐면 요 X 트레이는 이 엠리스트에서 적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X 트레인을 가정하고 있고요. Y 트레인은 직전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요 X 트레인에 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의 학습을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학습이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셀에서 그 별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실행 중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도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다는 것은 커널이 바쁘다는 것을 뜻하고 실행 중임을 뜻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첫 번째 학습이 완료돼서 손실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시간은 현재 제 컴퓨터에서 30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의 학습을 수행하면 시간이 1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일단 두 번의 학습이 1분 정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실이 처음에 8에서 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실이 내려가는 곳이 곧 학습이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여기만 봐도 일단은 학습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시간은 몇 초 나오시나요? 50초 정도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장비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 또 그 M2 쓰신다고 하셨죠? 네, 몇 초 나오시는지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고요. 아, 네. 해보신 혹시 확인되시면 알려주시고요. 아,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아직 실행 중이신가요? 네. 이거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복사 붙여넣기 그 끝에 잘리셨네요. 네, 복사 붙여넣기가 잘려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작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 정도 손실 가지고서는 이 학습의 효과를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오늘 가실 때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이 잘 돌아가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 학습 횟수를 이제 600번을 지정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당 저 같은 경우에는 1분이 소요가 되니까는 이렇게 되면 300분일 거고 5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이 강의장 PC는 약 1분 정도
50초에서 1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는 600분이니까 10시간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10시간이면 내일 오시기 전에는 되겠죠? 그죠? 내일 오시기 전에는 될 거고, 그래서 돌려놓고 이제 내일 오셔서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는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한번 이 구워낸 결과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